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스케일이 컸던 인물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저는 신라 삼국통일을 주도한 세 분, 김춘추, 나중에 태종무열왕이 되셨죠. 그 다음에 김유신, 세 번째로 문왕을 꼽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동북아의 당나라, 그리고 한반도, 그리고 외, 이렇게 삼국을 상대하면서 세계 최강대국인 당과 손을 잡고 삼국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당과 결전을 해서 한반도에서 쫓아내는 3대 주역이었습니다. 김춘추 외교, 김유신의 군사, 그리고 문왕의 정치가 잘 결합된 경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통일을 하려면 이 3대 요소가 잘 결합이 돼야 됩니다. 예컨대 러시아가 주도한 독일 통일도 그렇습니다. 정치는 빌헤름 1세, 그리고 외교는 비스마르크, 군사는 몰트케, 이 세 사람이 주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도 비슷합니다. 사르디니아 왕국이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할 때 에마뉴엘 2세가 정치를 맡고, 카부르가 외교를 맡고, 그리고 군사는 가리발디, 이렇게 3요소가 합쳐졌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할 때도 이 정치, 외교, 군사가 잘 균형 있게 결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북 통일을 자유 통일로 마감을 한다면 거기서 아마 우리 민족사에 또 위대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올 겁니다. 위대한 인물이 딱 설 자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큰 분이 역시 이승만, 박정희죠. 이승만, 박정희. 세계를 상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서 우뚝 서게 한 분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을 주제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경우에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세대 차이가 너무 큰 때문입니다. 세대 차이가.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나이에 따라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이 서글픈 사실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을 모르면은 제대로 된 국민 노릇하기도 힘들고 교양인이 되기도 힘들다. 이승만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좌우하게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행불행까지 좌우하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을 제대로 아는 날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은 이분이 워낙 거대한 생애를 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 이승만이 동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달리 출중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너무 뛰어난 것이 일종의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승만은 천재죠. 종합적인 천재입니다. 여러분, 글 쓰는데도 천재, 말하는데도 천재, 한문에 밝은데도 천재, 영어를 잘하는데도 천재, 권력 의지 강한 면에서도 천재, 자신의 소명의식이 강한 점에서도 1등입니다. 이승만은 특히 외국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승만이 상대했던 미국의 대통령이 네 사람으로 봐야 되고, 네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이 미국에 가서 당시에 이미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망해가는 나라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수완 좋게 해서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늦었죠. 그때 시어도 루즈벨트는 일본을 좋아하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을 일본에 넘기기로 작심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프린스턴 대학 다닐 때 총장이 우드로우 윌슨이었습니다. 우드로우 윌슨은 이승만을 알아보고
아주 총애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초청해가 식사도 같이 하고, 그 나라 잃은 조선에서 온 청년을 이렇게 아꼈습니다. 그 우드로 윌슨이 나중에 1차 세계대전을 지도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통령 이승만이 상대한 사람은 트루만입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였어요. 그런데 이 흥미롭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만났던 네 사람, 우드로 윌슨, 세오도 루즈벨트, 그리고 트루만, 아이젠하워, 이 네 대통령은 미국 40여 명의 역대 대통령 랭킹에서 10등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10등 안에 드는.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네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배포와 깊이를, 그리고 인간적 매력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과 사사건건 싸웠던 무초, 주한 미국 대사 무초 대사가 퇴임한 이후에 오랄 히스토리, 구술 역사 정언에서 이승만을 평하기를, 이승만은 국제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라는 평을 했습니다. 국제 정세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한 사람이다. 즉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그 핵심에서 이해하고 이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국제 정세 속에서 결정되는 때 이보다 더한 축복은 없는 거죠. 한국인으로서. 국제 정세를 가장 고차원에서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국제 정세를 읽을 줄도 모르고 국제 정세에 끌려다니다가 이 북한 주민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김일성을 만난 불운이죠. 남한 사람은 이승만을 만난 행운이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분의 친구이기도 하고 홍보 담당 자문관이기도 했던 로버트 올리버입니다. 이분은 수사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학자였었는데 이승만과 친구가 돼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승만을 돕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승만을 알리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이승만 그의 신화, 승만 리, The Man Behind the Myth, 이승만 그 신화 뒤에 있는 사람이란 책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올리바는 자기 친구이기도 하는 또 존경하는 이 대통령이기도 한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수사학을 연구한 사람답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하였던 위대한 인물 중에서 그는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위대한 정치가가 반드시 강대국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약소민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승만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조직력과 지도력, 그리고 예언자의 비전을 갖춘 인물이었다. 이승만을 이야기할 때 가끔 나오는 게 선지자, 예언자, 비저너리, 레보루셔너리 이런 표현입니다. 이승만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인데 이 시대를 앞서가면 고향에서 핍박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핍박받는다. 지금 그 모습이죠. 올리바는 이승만의 한 숙명은 비난받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승만은 비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비난받고 훌륭한 지도자는 말이죠. 비난받는 만큼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나라에서는 지도자는 비난을 받아야 됩니다. 박수를 받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김일성이는 박수를
받으려고 하다가 본인도 망하고 다 망했고, 그래도 이승만 박정희는 욕을 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행복해졌던 것입니다. 올리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은 가끔씩 골칫덩어리로 무시되었다. 그의 요구는 거절되었지만 그를 몰아낼 수는 없었다. 그는 거듭 비난받았지만 그의 정책과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거듭 증명되었다. 그의 주장은 옆으로 밀려버리기가 일쑤였지만 그가 예견한 사건의 논리는 곧바로 그를 세계적 문제의 한가운데로 돌려놓곤 하였다. 이승만을 욕을 했지만 나중에 가만히 보면 이승만이 주장한 그 논리가 살아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더라, 이런 이야기죠. 올리버는 이승만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자, 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의 촉매자, 미국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인이 수호해온 도덕적 가치 기준을 극동지역에서 지키는 사람이다. 민주주의의 확산자, 아시아에서의 확산자, 이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맞서가지고 휴전선 남쪽을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켜낸 덕분에 아시아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적화되었으면 일본의 민주주의도 없을 겁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도 없을 겁니다. 필리핀의 민주주의도 없을 거예요. 자유의 방파제 역할을 했다. 그 수호자가 깃발을 든 사람이 이승만이었다. 올리버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승만은 그의 친구들보다는 그를 비판해온 이들로부터 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탈린과 모택동도 아마 이승만을 존경했을 겁니다. 그런 뉘앙스의 전문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올리버는 또 이승만에 대한 비판이 얼마나 억지였느냐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문과 잡지들은 그를 논할 때 미 군정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았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한에서 미 군정이 실패한 이유는 그의 비협조와 반미주의 때문이라고 한다. 편리할 때는 미국 앞잡이라고 해놓고 또 다른 장면에 가가지고는 이승만을 반미주의자라고 욕한다, 이 말입니다. 그를 반동문자라고 욕하다가 갑자기 사회주의자라고 비판한다. 지주와 자본가를 결속시킨다고 욕하다가 갑자기 일반 대중을 선동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방한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 이런 이야기죠. 올리버는 이승만의 진면목은, 자기가 가까이서 지켜본 이승만의 진면목은 뭐냐, 바로 이 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승만의 진면목은 자신의 신념이 세계의 여론이나 최강대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경우에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이다. 이게 이승만을 이해하는데 핵심이란 겁니다. 이승만은 자기 신념을 딱 세우면 그게 세계 여론과 맞지 않아도 좋고 세계 최강대국의 정책과 맞지 않아도 좋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걸어간다. 이 확신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이해할 때 가장 핵심적인 놈입니다. 이승만이 갖고 있던 그 엄청난 자기 확신은 어디서 생겼느냐? 가난한 나라의 청년에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자신감이 들어갔느냐? 그것은 역시 기독교를 빼고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승만이 가졌던 나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고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감옥에서 있을 때 어떤 갑자기 득도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무서움과 부끄러움 이런 것을 다 초월하는 어떤 인격적인 거듭 태어남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는 역사의 길이라고 믿으면 주저없이 나섰고 좀 늦게 쫓아오는 이들을 기다렸다. 그는 위대한 정치적 예언자의 한 사람으로 역사에 남아야 할 인물이다. 올리버는 인간적인 면에서 이승만을 또 가까이서 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
확신에 차 있었지만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이었다. 술, 담배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수도승처럼 산 것도 아니다. 그는 좋은 음식과 독서 그리고 담소를 즐겼고 애완견을 사랑하였고 낚시, 정원 가꾸기 그리고 서예도 즐겼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고 국민과 역사가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언제나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항상 행동이 느릿했습니다. 여유가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역시 자신에 대한 확신, 역사적 흐름에 대한 강한 통찰력 이런 게 그분의 인격을 뒷받침한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겼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이분이 1930년대 유럽 여행을 하는데 일기에 하루하루 적은 내용을 보면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한국 최초 이거 여행기가 아닌가 할 생각 들 정도로 이탈리아에 가서 뭐 제노바의 골목을 구석구석 찾아다닌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써놓고 있습니다. 여행을 즐기는 분이었어요. 이승만은. 오늘날 남북한은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 세운 나라와 여행을 전혀 하지 않는 독재자가 세운 나라의 차이입니다. 이승만은 항상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인과 함께하는 아침 식탁에서도 꼭 성경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두 분이 앉아가지고. 이 기독교는 그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아마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신앙적 또는 영적인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올리버는 이승만의 역사적 역할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는 22살에 총리가 된 영국의 윌리엄 피트처럼 단번에 명성을 얻지 않았고 히틀러처럼 대중선동으로 권력을 잡지도 않았다. 그는 또한 루즈벨트나 처칠처럼 정치적 계단을 끈기 있게 밟고 올라가서 정상에 오르지도 않았다. 그는 동서양의 최고 교육을 자신의 것으로 용해하였다. 그는 위대한 이상의 추구에 헌신하였고 때가 이르자 한국인들의 지도자로서뿐 아니라 위기의 시간과 장소에서 전 세계 자유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세계사적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승만을 세계사의 다른 위인들과 놓으면 어느 자리에 놓을 수 있느냐? 저는 70대에 권력을 잡아서 세계 역사를 바꾼 몇 분들을 생각합니다. 수도의 아데나워, 그리고 드골의 프랑스의 드골,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막 이런 분들이 생각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데나워와 드골을 이렇게 다 같이 만나보고는 인물평을 했습니다. 자신은 아데나워가 드골보다 더 훌륭한 사람 같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아데나워의 목표는 그의 조국을 초월하는데 드골은 그의 조국을 미화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아데나워는 서독의 어떤 이익을 넘어서 유럽 전체의 공동 이익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드골은 프랑스의 영광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아데나워가 더 크고 이상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했다고 합니다. 드골은 어떠냐? 드골과 아데나워를 놓고 보면 저는 이승만은 아데나워 쪽에 더 가까운 사람 같습니다. 이승만은 비록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세계 전체를 봤습니다. 이 냉전이라는 것은 결국 자유와 억압의 대결인데 한국은 자유 진영 편에 섰다. 한국이 한반도를 지키고 있는 것은 자유세계 전체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이런 좀 거창한 진영 논리죠. 사실은 성과 악이 싸우는 데 있어서의 거창한 진영 논리를 깔고 이분은 항상 월드 시티즌이란 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시민이다. 심지어 1950년 7월 19일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자기가 직접 보낸 편지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미군 병사들은 국적자로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죽었다. 자유, 이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세계 시민 전체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그 악의 화신인 국제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긴 분들이니까 더 고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장난이 아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6.25에서 한국과 미국이 트루만과 이승만이 지도해서 버텨내므로써 세계 역사가 달라졌죠. 대만이 무슨 살았고, 일본이 경제부흥을 했고, 수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강화되고, 미국은 군사비를 4배 늘려가지고 3년 동안 본격적인 대소 경제, 무기 경쟁, 군사비 경쟁을 함으로써 그 40년 뒤에 소련이 무너지는, 그래서 세계가 안전하게 되는 그 기점을 만든 것이 바로 6.25 때 남침 당하고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다 싸운다. 군인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다 일어난다. 노인과 아이들까지도 돌멩이와 막대기로서도 싸우겠다고 하는 이 결전 의지에서 바로 세계의 자유를 구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세계 시민, 월드 시티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을 우리가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면 한민족의 불행입니다. 위대한 인물을 알게 되면 그 사람도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승만을 욕하기만 하면 우리는 난쟁이가 됩니다. 이승만과 같이 위대해지려면 이승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손으로 이승만 대통령한테 한 평의 땅도 내주지 않는 이런 배은망덕한 국민이라면 아마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비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다. 비난받기 위해서 태어난 분이다. 이승만은 왜 비난을 받았느냐?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오늘에 최선을 다하면서 욕을 먹음으로써 미래를 준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욕을 많이 먹은 거죠. 결론적으로 한국인이 이승만을 이해하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출세, 행복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승만을 잘 이해하고 이분의 위대성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마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승만을 욕하기만 하고 이승만의 위대성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한국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